네, 귀한 곳에 이렇게 또 귀한 분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주실 수 있게 감사합니다. 앞서 지금 2박 3일 프로그램 대부분이 이번에 번아웃에 대한 얘기고 또 앞서 스트레스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의료적 공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환경 속에서 최대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와 탈진 그리고 회복 그리고 이제 부재로 만성 피로에 대해서 기능의학적 접근을 합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지만 기능의학자입니다. 아마 기능의학 좀 낯서실 건데 우리가 질병을 진단되기 전에 여러 증상들이 있는 기능 이상 또는 진단되어도 약 외에는 치료가 없는 이런 현대의학의 구조에서 가능한 저희가 통합적이고 특별히 내추럴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의료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병원은 웰케어 클리닉이라고 하고 웰케어죠. 잘 케어하고 저는 연세의대를 졸업했고 또 보스턴에서 영양유전학 그리고 항노화 쪽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누가회라고 있습니다. CMF라고 있는데 거기에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의 이사장으로 작년까지 있었고 현재는 제자들 교회 안수 집사이기도 합니다. 여러 책들을 썼는데 아마 중간에 있는 인생 오후의 처방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내용을 강의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세요.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김영곤 목사님 39년생이십니다. 제 아버님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81년 때 굉장히 친했던 선교사님 같은 장신대 나오신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를 사역하시다가 파키스탄에서 가셔서 그 당시에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급성 질병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80년대만 해도 선교사들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그런 팀들이 없었을 때죠. 그냥 믿음으로 가서 매뉴얼 없이 살던 때인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돌아가시고 그분의 사모님께서 파키스탄 사역을 이어가셔서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크게 그 부분을 걱정하시면서 방파 선교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선교회를 조직하면서 장신대 출신 동문들 또는 호남신학대 출신 동문들 통해서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집을 하고 저희 가족이 그때 아이들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제 동생은 2학년, 누나들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이었는데 저희 4명이서 모여서 늘 선교사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꽤 많은 장신대 출신들 선교사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늘 저의 기억에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늘 기억은 그리고 아마 꽤 오랫동안 저희 집이 그런 사무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항상 편지를 보내고 전국에 모금 운동을 하고 또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든지 초등학생들이지만 선교사님들을 케어했던 경험이 납니다. 45년 전인데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께서 39년 저기 이제 방파선교회 하시고 오랫동안 총무만 하시다가 은퇴하셨죠. 은퇴하셨는데 아버님은 80세 되던 해에도 혼자서 배낭 메고 남미 17개 나라를 그리고 81년도에 해당 때는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코이카를 했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여러 도서들에 있는 선교지들을 또 83세가 되던 때는 코로나 시기가 겹치고 84세 아버님이 척추골절 때문에 한동안 누워 계시면서 다시는 일어나실 수 없다 생각했는데 기어코 일어나셔가지고 85년도 작년에는 85세 된 작년에는 또 아프리카 쪽에 이제 모금 운동까지 하셔가지고 6개 나라를 갔다 오시고 얼마 전에는 또 알래스카 쪽에 이런 리트리처럼 중북미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런 이런 또 회복 프로그램을 갔다 오셨어요. 85세. 그래서 지으셨던 책이 저기 아마 겹치는데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지금 언뜻 보니까 연로하신 선교사님들이 꽤 많으시고 아마 지금도 현직에서 열심히 하시지만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하기가 오늘 특별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모토는 잘 먹고 잘 자기예요. 특별히 여기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오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잘 먹고 잘 자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오늘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병원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오늘 얘기 제일 많이 했죠. 저는 이 슬라이드에서 제일 놀라운 점은 일본이 항상 우리와 경쟁이잖아요. 일본의 스트레스 설문에서 응답률이 61%가 그렇다. 근데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95%. 근데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놀란 점은 한국 사람인데 이 질문에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말했던 5%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는 유달리 스트레스에 민감한 나라이고 자살률 1등이고 사실은 이 현상은 아마 한국 선교사들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어떤 삶과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아마 적용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질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하고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을 가고 1세만 돼도 떨어놓고 그 당시에 굉장히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분리증후군이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학업 스트레스와 굉장히 많은 경쟁과 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대한 두려움과 실제 폭력과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진료실 앞에 오는 많은 청소년들 고3을 포함해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애선전에 불과하다. 우리들 엄마 아빠들의 물론 걔네들은 제일 힘든 시기인데 엄마 아빠들의 삶 가운데서는 청소년 시기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고3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인생이 역동과 역경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진짜 본선을 넘어서 16강, 4강, 2강 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청년기도 스트레스죠. 청년기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해당되는 청년기 서울에서 또는 한국에서 그냥 멀쩡하게 자랐어도 우리들 세대와 달리 청년들이 겪는 그런 두려움은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포함되어 있는 장년기 끼어 있죠. 그런 청소년들을 둔 부모도 있고 무엇보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본인의 몸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장년기 또 이후에 노년기 등등의 인생 전체가 스트레스인데 문제는 이제 선교사님들은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까 아마 주된 주제로 벌써 이틀 걸쳐서 다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 선교사님들은 새로운 곳에 낯선 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말도 잘했는데 영어로 하는 또는 현지어를 배워서 갑자기 어른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런 적응의 문제 처음 경험해 보는 가난함 이거는 자발적 가난함이죠. 처음 보는 자신의 삶은 남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이런 가난함 선교 후원 이런 부분들이 어렵고 근데 요즘 큰 문제는 비자의 갱신 종교 탄압 그리고 여러분들의 나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자녀들의 현지 적응 이거는 이제 어렸을 때고요. 그리고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아이들은 대학을 또는 어떻게 이 아이들을 나는 내가 헌신했어도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본질적인 어려움은 사역의 매우 더딘 진행 특별히 이슬람 사역을 하고 계시거나 현지에서 강하게 종교가 탄압되는 곳은 선교사들의 가장 큰 절망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더디고 더딘 진행 동료와의 갈등 경쟁 신앙의 깊은 회의를 경험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런 자리가 그런 것을 디브리핑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다룰 병들은 여러분들의 체력 저하, 만성 피로 그리고 사역의 어떤 상황과는 무관한 기질적인 무력감, 우울증 또는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불면증 그리고 이제 경험하고 있는 질병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사 입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의 무기력감이 국내에서 일반적인 성인들의 무기력감보다 훨씬 많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볼 거고요.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주제예요. 신앙인은 스트레스가 없는가 아시죠? 더 많죠.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상황이 굳이
굳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는 영적인 부분까지 우리는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겠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가? S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만 가지고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다루고 싶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 죄인가? 저희 병원에서 저는 제자들 교회라고 우리 화정부 목사님에 이어서 지금은 문태원 목사님이 이제 담임이신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주보 한쪽 한 페이지는 그 성도들의 기도 리스트예요. 기도 리스트의 90% 이상이 질병이에요. 누구는 수술 받는다, 누구는 암을 회복 중이다, 누구는 갑자기 등등등 해서 저는 이제 마치 제가 전공의 때 병동 다니면서 환자 리스트 보는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환자가 된 상황에서는 기도를 요청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거기를 봐도 같은 질병이어도 우울증 때문에 기도 제목을 요청하신 분들이 없고, 심한 불면증, 불안증, 더 나아가서 영적인 침체, 이런 진짜 문제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공개된 주보 아니어도 소그룹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나누세요 그러면은 사업상의 어려움 또는 몸의 아픔, 이 정도 약간의 좀 나눌 수 있는 정도지만 진짜 문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 불안증은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의 결과인가, 불신앙인가 할 때 이 불안증을 경험하신 분은 오늘 후반에 그 부분 많이 다룰 텐데, 정말 불안하신 분들이 이게 이중고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모습은 어떻게 성도들이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사역 현재에서 또는 후원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진짜 기도 제목은, 후원에 대한 기도 제목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삭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 문제들. 근데 아마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하나 사역자들의 만성 피로, 여기는 이제 현지 한국교회 목사님, 부목사님을 포함해서 선교 현장에 계시는 모든 사역자들의 만성 피로를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아마 이 본문도 이번 전체 시간 동안에 많이 다뤘을 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고 키워드만 얘기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의 이제 일종의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의 모습이고요. 아합이 나오죠. 또 그의 아내 이사벨이 나왔겠죠. 그리고 갑자기 이 쭉 내려가시면은 어쨌든 처음 문장은 아합과 이사벨이 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여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서 약 하루 정도, 24시간 정도 걸어서 이 작은 나무, 로뎀나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나무들은 매우 작은 관목나무인데 그늘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간신히 피하여서 굵게 표시된 부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성경 전체에서 주인공, 예를 들어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히어로라고 묘사가 되는 어떤 믿음의 용사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있었을까? 자살에 대한 얘기를, 자살 충동에 대한 얘기를 목숨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한탄스러운 얘기를 한 본문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근데 너무나 궁금한 것은 바로 직전 18장에서는 베델산에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950여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기타 이교도 선교사들과 멋지게 승부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뭄에 오랫동안 힘들었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잖아요. 문제 끝났죠. 이겼고 영적 승리 거뒀고 실제적인 비까지 내렸으니. 근데 바로 뒤에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의 그 후속 본문치고는 너무나 절망스럽고, 위에 있는 그 아합과 이사벨의 저런 악행들은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리고 맞서 왔던 부분들인데, 갑자기 설명되지 않게 이렇게 번아웃이 돼서 누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고쳐나갈 것인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현상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들이 가장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다양하죠. 보시면은 이제
잠 못 자는 거 기본이고,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만성 피로 오늘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 스트레스 받으면 만성 피로인지 호르몬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많이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급성 스트레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꾸로 못 먹어요. 정말 급성 스트레스이기도 하겠네요. 장내 변비, 설사 같은 과민성 대장, 두통, 탈모, 혈압 상승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로 생기죠. 우리가 암이 걸리신 분들 병문안 하시면 항상 하는 말이 아유, 어떻게 먹었길래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면 그렇겠습니까? 라고 실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암을 맞아들었을 때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하지만 그건 과학적 근거도 맞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단축됩니다.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데 스트레스가 한국 사람 95%가 경험되는 건데 모두 이 질병을 또는 증상을 경험하지 않아요. 스트레스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환자들한테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급성 스트레스는 환자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급성 스트레스, 갑자기 시험을 봐야 되는, 시험이 코앞에 닥쳤고 잠을 안 자도 정신없이 공부하는 그 시기를 우리는 급성 스트레스라고 해요. 반면에 만성 스트레스는 그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성기는 올라가지만 나중에는 떨어지면서 무기력하니까 싸울 힘, 파이팅이 생기지 않고 도망가기 급급해서 플라이팅,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쳐다도 안 보니까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여기고 도망다니는 시기.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스트레스 받는데 모든 사람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얼만큼 내가 특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의 민감도 또는 저항도, 무엇이 저항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호르몬 얘기와 세로토닌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몸이에요. 우리가 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스트레스 받으면 만성 피로라는 경험했을 때, 만성 피로는 정의가 이제 이렇게 복잡해요. 한마디로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는 경우,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주말에 쉬어도 이렇게 안식년에 나왔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한국적 안식년은 바쁘죠. 오히려 더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쉬어도 피곤이 해결되지 않지만 질병은 아니라고 할 때, 질병이라고 말하는 범위는 매우 적어요. 저는 반드시 장년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스트레스를 경험하시면 암이 아닌지를 저는 반드시 내시경이나 초음파를 해보라고 합니다. 체중 감소가 특별히 있으면, 물론 생각이 너무 많고 잠 못 자고 소화가 안 되니까 식사 못해서 체중 빠져서 설명은 다 되지만 그래도 암 환자의 첫 증상이 피곤일 수도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배제해주고, 근데 그거 말고는 질병 관점에서 만성 피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 그건 드무니까, 당뇨 이미 컨트롤되고 있었을 테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능 이상이 있지만 기능의학적으로는 질병이 아닌 것들을 저는 3가지 정도로 분류해요. 한번 따라오시면 돼요. 부신피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다루지 않는 장기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몰라 하세요. 부신 그러면 잘 몰라 해요. 오늘 부신 호르몬 얘기를 잘 할 거고, 부신 그러면 뭔가 신장 옆에 있잖아요. 신장 콩팥 옆에, 신이 키드니 콩팥이고 부면 뭔가 부가적이고, 부신 그러면 신장 옆에서 신장 조직인지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호르몬 조직인데 신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부신. 여전히 어려워요. 이걸 영어로 하면 신장을 레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부를 에이디라고 하니까 붙여서 읽으면 아드레날린. 그러면 이제 감을 잡아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표현 쓰죠. 아드레날린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부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전문 용어로 메가리가 없어요 할 때가 부신 기능 저하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과 관련되기 때문에 아침에 코티졸이 높아서 메가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려는 의욕이 생기는데 아침부터 메가리가 없고, 밤에 코티졸이 떨어지고 멜라토닌이 올라가야 되는데 밤에 코티졸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충전 배터리 100%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침에 20%, 이 상태가 이제 부신피로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고 또는 장기적인 현상이지만 질병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잘 몰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꽤 많이 저희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그래서 증상들 한번 보면은 뭐 천근만근 무겁다, 의욕이 없다, 성적인 기능이 관계없다, 매우 떨어져 있다, 잠을 못 잔다. 저는 꽤 많은 이제 증상 중에 추위 탄다. 지금 이 에어컨이 추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어컨이 갱년기 때만 잠깐 덥고 평생 추우신 분들은 부신기능 저하일 수 있고, 혈압이 늘 낮으신 분들도 부신기능 저하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부신 호르몬들이 온도 또는 자율신경 또는 혈압 또는 이런 전반적인 호르몬 액시스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또는 염증이 잘 생기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모든 증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신기능이라는 것을 의심을 해요. 그래서 관련된 신체 증상 되게 많은데, 저희는 이제 피 검사를 하거나 또는 코티졸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서 증명을 해내요. 진단을 해내서 아침에는 저렇게 보시면 코티졸이 12.4.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파이팅 해줘야지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올라가고 싸울 힘을 내서 아침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자, 좋은 의미로 파이팅하자. 근데 코티졸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봐요. 밤에 올라가는 사람을 많이 보고, 그래서 부신 역전 이런 걸 보기도 하고, 또는 저희 병원에서는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요. 삼성 와치 차고 계신 분들은 여기 스트레스 검사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HRB라고 하는 자율신경 검사이고, 거기서 빨갛게 나오신 분들은 여기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지만 자율신경 검사에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자주 보여줄 거고,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검사를 보여주는 목적은 나의 피곤함을 측정하는 데가 있구나. 어딜 가도 내 피곤함을 호소해도 쉬세요라는 말밖에 못 듣는데 나는 정말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인정받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처음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사가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남들에 비해서 파워가 떨어져 있는 경우, 이거는 맥파를 측정해요. 우리가 자율신경은 심장의 맥파, 심장의 박동을 측정하는데, 한의원 가면 한의사 선생님들이 맥진을 하죠. 그래서 기허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원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검사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손을 대고 팔딱팔딱 잘 뛰거나 아니면 매우 뛰는 게 약하거나, 여러분도 자세히 이렇게 있으면 의료 현지에서는 여러분들이 반 의사 아니에요? 그렇죠? 아마 면허 없어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현지인들을 우리가 훨씬 지식이 많으니까 그래서 침도 놔주시고 할 텐데, 맥파 측정기가 있고 좀 어렵지만 HRB는 심장 박동수의 변이, 하트레이트의 변이가 없는 경우가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이렇게 표현해서 수치로 막 표현해줘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69세 여자 환자인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아침에 0.7, 보통 7에서 11 정도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죠. 메가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도움될까, 무슨 서플리먼트를 현장에서 구하실까 할 때 DHEA 말고요, 그건 참치 오메가3 다들 참치요. 그래서 그건 DHA이고, DHA 이렇게 낯설어요, 이런 호르몬들이. 그래서 150은 돼야 되는데 12.3. 그리고 좀 전에 자율신경 검사 맥파에서 같은 나이 또래에 비해서 뚝 떨어져 있는 자율신경이, 저희가 부신기능 치료를 하면서 자율신경이 올라오고 코티졸이 4.4, 250 이렇게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 스트레스를 평가해 주는구나, 그리고 나아지면 좋아지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아지는지 관심이 있을 테니까 제가 몇 장 뒤에 보여드릴게요. 같은 남자 42세인데 이제 좀 익숙해졌죠. 코티졸이 7에서 11 정도가 정상인데, 정상 DHA가 150 정상인데 빵빵한 305, 아무 문제 없고 자율신경도 남들 평균보다 높았고요. 여기 빨갛게 삐죽 튀어나온 것을 교감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에너지 넘치는 교감신경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1년 반 뒤에 오셨을 때
7.94에서 2.67, DHA 305에서 139.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분의 1 토막이 났고 자율신경도 남들 평균 이상이었는데 남들 평균 이하로. 지표가 있어요. LF라는 지표가 400 이상이면 에너지가 넘치는 건데 무려 1378이었는데 184.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유는 지표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긴 것도 보여주는구나. 이분한테는 이 상태에서는 이온 상태였어요. 이온 막바지.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니까 메가리가 없어지는구나. 우리가 다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떨어지는 호르몬의 축의 교란이거든요. 코티졸 떨어지고 DHA는 좀 더 노화랑 관련된 거지만, 그래서 부신 영양제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한마디로 강장제예요. 여러분들 다 먹었을 것 같은 홍삼, 인삼.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 홍삼, 인삼이 도움되지가 않아요. 살짝 제가 교감신경우세, 부교감신경우세를 뒤에다 얘기할 텐데, 교감신경우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맞아요. 흔히 말하는 열 많고 혈압 높고 맥박 빠르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해가 되고, 메가리 없고 추위 타고 혈압 낮고 말랐고 이런 사람들한테 홍삼, 인삼이 도움이 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동시에 보통 한약에서도 공진당, 저는 한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진당, 뭐 홍경천, 경옥고 이런 것들이 비싸지만 결국 회복하는데 첫 도움이 되긴 해요. 저희 쪽에서는 부신 추출물, 그래서 부신이 영어로 아드레날린 서포트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현지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부신 추출물들을 많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약 비싸니까 아드레날 서포트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부신 추출물들이 있고, 특별히 아까 제가 잠깐 호르몬 DHEA 서플리먼트를 계속 저희는 보충제를 주는데 역시 현지 통해서 구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물류가 있는 곳이라면. 근데 중심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여긴 빠졌지만 지방이에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아까 호르몬의 패스웨이의 맨 위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만성 피로인 사람, 메가리가 없는 사람의 큰 특징은 깨짝깨짝 먹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밀가루 중심으로 먹는 사람도 많아요. 또는 그냥 이렇게 식단에 열심히 별로 없어요. 저희는 이제 제 유튜브를 나중에 보시면 저희는 저탄고지 또는 좋은 지방을 많이 먹기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좋은 열량을 주는 좋은 고기, 좋은 지방이 강조를 엄청 많이 하고, 음식에 대한 얘기고요. 결국은 스트레스가 중요하니까 제가 다음번 쪽에 말씀드리고, 흔히 이제 병원에서 맞는 주사들도 이 부신 기능 관련된 주사들이에요.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런 관점에서 그 다음 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누워있고 힘든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오셔서 아마 가장 감동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식사의 질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좋은 환경들일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했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먹으라 라는 얘기고, 뜻밖의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도 잘 그냥 지나가시는 구절일 텐데, 보통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을 쓰죠. 여기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여 엄청난 길을 바로 이곳 호렙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자, 먹는 것에 진심이셔야 돼요. 저 병원이 잘 먹고 잘 자기라고 하는데, 잘 먹기라는 의미는 흔히 말하는 내가 좋아하는 마라탕을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또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다닌다, 그 라면 끓여 먹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좋은 양질의 칼로리가 되는 좋은 지방, 그리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말고 좋은 지방을 먹고, 근데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들의 위와 장이 흡수가 안 되고 재흡수가 안 돼서 소위 말해서 소화가 안 되거나 화장실 가는 문제가 생기면 위장과 장 치료는 반드시 하라, 이렇게 저희의 권고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이 뿐만 아니라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호렙산에 도착해서 다음 주제
스트레스와 마음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몸의 필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영양제, 좋은 서플리먼트, 도움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좀 더 검사를 하고 맞춰 치료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좀 전에 강조했던 것은 부신 강화제고 오늘 생략했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제를 위해서 비타민 B군이나 또는 활성형 B군이나 아르기닌이나 카르니틴 같은 다 음식을 통해서는 좋은 고기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대부분 좋은 고기에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고기,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분들은 좋은 지방을 드시면 돼요. 내장 포함해서 남들 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와 마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거고요. 특별히 우울과 불안과 불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의사니까요. 앞에서 이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을 테니까 몇 가지 저희의 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호르몬 얘기 제가 간단하게 했고 더 중요한 것은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뇌는 왜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못 견디지? 내 뇌에서 무슨 일이 있길래 왜 그것들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지? 갱년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이번에 8월에 나오는 책을 번역했는데 제목이 메노포스 브레인이에요. 그리고 1장 챕터가 You are not crazy.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50대 45세부터 55세에 뇌가 미치도록 힘든 거예요. 그 전까지 평안했던 내가 화딱지가 나고 이런 부분들 뇌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 아직까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모든 것들 다 경험하고 인생의 황혼길에 있는데 아직까지 나의 뇌는 왜 불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잠깐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좀 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혹시 여러분들 편도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편도체. 어떤 사람은 편도선 수술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편도만 그 반이가 아니고 뇌에 있는 편도체를 얘기하는 건데 아미달라라고 하는 건데 인간의 뇌에는 세 가지 레이어가 있어요. 바깥에 있는 전두엽, 코텍스라고 해요. 가운데에 있는 림빅 시스템, 이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편도체고 이 안에 맨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존에 필요한 호흡 또는 어떤 체온에 대한 반응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존과 관련된 거고 본능과 관련된 것이 편도체를 포함해서 중간에 있는 림빅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능과 관련돼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이 더 많이 발달된 게 맨 끝에 3계층에서 맨 바깥에 있는 이런 전두 피질이라는 것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전두 피질 중에서 전전두 피질이라고 있어요. 특히 왼쪽에 좌측 뇌의 전전두 피질의 역할들은 어떤 역할을 하면 림픽 시스템 변연계에서 변연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포유류의 뇌라고 얘기를 한 게 이 중간 단계인데 편도체는 본능의 뇌예요. 본능 중에서 생존 본능의 뇌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세렝게티를 아주 평화롭게 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이 풀만 뜯고 있다가 사자가 덮치면 재빠르게 도망가죠. 풀만 뜯고 있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항상 저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공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뇌가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반응이 제일 느린 아이가 잡혀먹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편도체는 활성화되면 몸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코티졸, 교감신경 다 증가시키면서 몸을 파이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파이팅하다가 플라이팅 만들거나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너무나 감정적으로 다운되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편도체예요. 편도체. 그래서 편도체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혹시 저는 잊으시더라도 제 유튜브도 있지만 저는 잊으시더라도 김주환 교수님 영상,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영상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요. 저는 실제 제 진료실에서 마지막
처방을 김주환 교수님 영상을 꼭 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목사님 설교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저희 성도들이 감당하는 설교들이고 여러분의 그 속해 있는 교회 목사님 영상을 소개해도 되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해요. 영적인 거 말고요, 뇌적인 부분들을.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근데 편도체는 본능의 뇌잖아요.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이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나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거나. 편도체는 본능의 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본능의 뇌 없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험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글에서 사는 것 같지만 질서 있는 이런 인간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서는 편도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전전두 피질. 전전두 피질의 역할은 이성의 뇌 또는 통제의 뇌, 우리가 CEO 할 때 E가 이규제트큐라고 하죠.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비행기에서 관제탑 또는 관제 시스템, 이런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감정을 통제할 때는 막 화나고 막 분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상황을 객관화시키거나, 또는 생각이 통제가 안 되면 망상이 생겨요. 편집적인 망상이 생겨요. 낮에야 이성적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는 밤에 잘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그럴까 하면서 통제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두엽을 증가시키는 훈련을 김주환 교수님이 가장 많이 다루고 있어요. 내면 소통, 이분도 교회 집사님이세요. 물론 영상 대부분은 인도에서 어떤 명상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전 세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많이 하시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자세,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명상, 내 몸을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존투 운동,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명강의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약물로 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약물로 안 되는 상황, 이럴 때 저는 핵심이 바로 이 전두엽을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전활 편도체를 안정화시키는 전활 안이라고 하는 이 치료를 꼭 권유를 해요. 아마 제 영상보다 강력할 겁니다. 좀 더 하나 더 말할게요. 우울은 나의 죄성인가, 불안은 나의 일종의 불신앙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뇌과학적인 입장에서는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모든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거에는 브레인이, 뇌가 있는데, 뇌 안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1000억 개 정도의 그런 뇌 세포는, 다른 세포들은 보통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근데 뇌 세포만은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수상돌기와 축삭돌기라고 이어져서 뇌와 뇌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억 개의 시냅스와 100조 개의 시냅스가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뇌 기능은 좋은데, 이것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영화 아바타 보시면은 마치 교감하는 듯이 나무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뇌와 뇌는 붙어 있지는 않지만 매우 미세하게 떨어져 있지만 시냅스라고 하는 구조로 실제 시냅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이 존재하는 이 축삭돌기와 그 다음 이후에 포스트 시냅스라고 하는 이 공간 사이는 분리가 돼 있지만 이 사이로 신경 전달 물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것이 빨리 소실되고 빨리 없어지기도 하고 빨리 그 다음 신경으로 넘어가서 뉴런 넘어가서 확산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냅스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어렵죠. 영어로 뉴로트랜스미터 하는데 신경 전달 물질 되게 어렵죠. 근데 매우 유명한 단어 하나 있어요. 세로토닌 들어보신 적 있죠? 도파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드레날린은 제가 좀 전에 강조했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옥시토신이라는 거 있어요. 껴안고 사랑하고 같이 밥을 먹을 때 뿜어 나오는 거, 혼자 있고 외롭고 할 때 가라앉는 옥시토신. 보통은 산모가 아기를 태어나게 만들 때 자궁을 수축하는 게 옥시토신 호르몬이고, 젖을 빨릴 때 올라가는 게 옥시토신, 즉 엄마가 아이에 대한 생명의 애착을 갖을 때 올라오는 것이 옥시토신이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 포함해서 혹시 가바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바 처음 들어보죠.
자, 불안하시고 잠 못 자시는 분들은 이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구하실 수 있는지 할 때 가바를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거 외에 글루타메이트 흥분시키고, 엔돌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약 73개 정도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대표적인 것이 세로토닌이에요. 좀 더 얘기해 볼게요.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할 때는 불안, 초조, 막 공황장애, 분노, 어떤 예민한 사람. 근데 결핍되어 있을 때는 무기력감. 여러분들이 이 불안, 초조, 예민이면 이 노에피네프린을 낮춰야 돼요. 약간 분노의 뇌, 유기관리의 뇌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분노를 해야 유기관리가 되니까. 호통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막 이렇게 호통쳐서 유기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또는 그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은 호통치는 걸로 이제 집안을 끌고 나가거나 사업장을 끌고 나가거나, 심지어 선교사님들도 호통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지에서 정말 이런 죄인들 이러면서, 미개한 죄인들 이러면서 초기 선교사님들은 진짜 화를 많이 내셨어요. 그때 올라가는 호르몬이 노에피네프린이고, 근데 거꾸로 저한테 많이 오시는 만성피로 환자들은 이 노에피네프린, 노아드레날린이 떨어져 가지고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해요. 그래서 이 무기력할 때 제가 뭘 보충할지, 노에피네 올리는 건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도파민 들어보신 적 있죠? 특히 요즘은 세로토닌 못지않게 도파민을 이야기 많이 해요. 도파민 하면 대표적인 질환이 떨어졌을 때는 파킨슨, 도파민이 너무 높을 때는, 느낌 생각해 보세요. 파킨슨 환자 이렇게 좀 굽어져 있고 걸음은 총총총총 걷지만 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 무표정하고 매우 지쳐 있는 파킨슨 환자. 반대로 도파민이 넘치는 환자는, 혹시 조증 들어본 적 있나요? 말이 너무 많아요. 20, 30대 많아요. 조현병 들어보신 적 있나요? 스키조프레니아. 도파민이 너무 넘쳐면 질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질병까지는 아니어도 도파민이 너무 많으면 중독 증상이 생겨요. 탐닉하거나. 도파민이 너무 없으면 역시 또 무기력해지거나, 브레인 포그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브레인 포그. 되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뇌안개. 뇌안개를 경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뇌안개는 진단병이 아니지만 뇌가 무기력하다, 뇌무력감, 좀 더 뇌에 안개가 낀 것 같다, 명료하지 않다, 머리가 아픈 건 아닌데 맑지 않다.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혹시, 또는 집중이 안 된다, 책을 읽기 힘들다, 나 성인 ADHD 아닌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도파민 저하인 경우 꽤 많아요. 전체 꼭 도파민 저하는 아니에요. 그러나 제 환자 중에 실제 저희는 검사를 하니까 도파민 저하가 있을 때 우울은 아닌데 무기력하다, 그리고 집중 저하와 하여튼 의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도파민 저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짝 노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공통적으로 올리는 게 타이로신이에요. L타이로신. 그래서 타이로신을 검색하셔서 500ml 또는 1000ml 정도를 드셔보시면은 아마 이쪽 부분에서 뇌안개 또는 집중력 저하, 브레인 포그, 무기력감에 굉장히 도움될 수 있어요. 물론 약을 쓰기도 합니다. 저희는 ADHD 약 쓰기도 하고, 또는 약한 약 중에 약들이 있어요. 약을 써서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약을 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약까지 쓸 정도가 아니면은 L타이로신을 통해서 뇌 무기력감에 도움이 되니까, 제가 약 팔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제한된 상황에서 혹시 이런 증상에 맞으면 이것저것 먹어볼 수도 있지만, 처음 들어보지만 꽤 도움되는 것을 소개시키려고 해요.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너무 유명하죠. 세로토닌이 저하가 되면 대표적으로 우울증 또는 폭식, 세로토닌이 저하되면 폭식도 많이 생겨요. 식탐에 대한 어떤 크레이빙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로토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은 여러분들의 불신앙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만도 아니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우울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울증은 신앙과는 좀 무관할 수 있어요. 악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무관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세로토닌 저하. 그래서 현대 정신과에서는 세로토닌을 보충하는 것을 우울증 치료에, 예전에는 뭐 상담도 하고 분석도 하고 프로이드 얘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고 세로토닌 저하, 기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보충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물만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세로토닌의 풍부한 음식들이 소고기, 또 소고기예요.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 끌고 가서 소고기 사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소고기 계속 잘 나오네요. 그리고 바나나에도 많고 등등 있는데, 어쨌든 세로토닌을 또 도와주는 서플리먼트가 있는데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요, 여러분들이 뇌가 무기력하면은 L타이로신, 근데 집중이 되면 안 되면 그런 쪽인데, 그게 아니고 내 기질적인 우울, 잠도 잘 못 자, 이러면 L트립토판을 한 1000ml 정도 먹어보세요. 구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 제3지역이어도 서플리먼트는 다 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햇볕을 충분히 쐬고, 그리고 이렇게 어울려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세로토닌 뿜뿜 나오죠. 옥시토신도 나오죠. 그리고 이시영 박사님의 세로토닌 하라 하면은 이런 비약물적인 생활 습관적으로 하라. 근데 어쨌든 물질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으니 보충하라. 그래서 그 많은 정신과 약들이 다 세로토닌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안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을 때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던 가바라고 있어요. 특정 제품은 무시하시고 가바 플러스 테아닌 또는 가바, 이것을 구글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오늘 저한테 주셨던 오늘 차도 보이차예요. 보이차에 많이 들어있는 게 테아닌이에요. 테아닌은 환자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가바를 증가시키는 물질이고, 그럼 가바가 뭐냐? 잠 못 자시는 분들 신경 안정제 먹죠. 그리고 스틸록스라고 하는 수면 유도제 먹죠. 마음이 불안할 때 신경 안정제 자낙스라는 약이 있어요. 공황장애 때 먹는 신경 안정제, 그 모든 마음을 안정시키고 항불안제는 가바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너무 불안해요. 교감신경이 높아서 두근두근해요. 근데 약은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가바를 구해서 드셔보세요. 실제 수면장애, 우리 요즘은 이제 수면 앱을 통해서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 8시간 잠을 잤던 분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대부분 얕은 수면이었던 사람이 이 가바를 먹고 깊은 수면이 훨씬 많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잠을 계속 깨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 교감신경이 각성되고 우리 뇌는 항상 긴장과 이완을 자면서도 하는데, 얕은 수면 시간에 계속 자면 각성돼서 하루에 서너 번 깨시는 분들 화장실 못 간다고 소변 때문에 깨는 거 아니에요. 깨니까 수변료를 느끼는 거예요. 자주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혹시 못 주무시는 분들은 가바, 테아닌, 비타민 B6 또는 마그네슘, 보통 다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멜라토닌 또는 등등등의 비약물요법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논문이 많은 게 가바, 테아닌이에요. 자율신경 얘기 좀 할게요. 자율신경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운동신경은 뇌가 움직여 하면서 내가 명령하죠. 감각신경은 내가 느끼는 거죠. 아, 뜨겁다, 아니면 아프다, 이런 거죠. 육감을 느끼는 거죠. 심장을 뇌가 명령할 수가 있나요? 심장 뛰는 것을? 심장 멈춰라. 여러분도 멈춰보세요. 안 멈춰지죠. 그리고 심장이 몰라야 되죠. 뛰는 거를. 잘 때 어떻게 이걸 불안해서 내 심장을 지키느라고 잠을 자겠어요. 뇌와 무관한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어요. 소화도 뇌와 무관하겠죠. 소화 안 되는데 뭐 뇌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뇌가 전부가 아니에요. 자율신경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돼요. 소화 안 되는 거, 두근거리는 거, 어지러운 거, 방광수칙이 너무 잘 돼서 소변을 자주 보는 거 등등등이에요. 그러면 뇌가 아니면 어디입니까? 척추입니다. 척수라고 하는 곳이고, 척추. 그래서 자율신경 증상을 과도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율신경 이상 또는 실조, 이런 표현을 써요.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호흡곤란이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늘 두근두근 맥박이 100 밑으로 안 떨어지고 소화가 정말 안 되고, 그때 소화 안 되면 등 두드러지죠. 그게 바로 자율신경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손을 닿아서 끝에 닿는 이 부분, 고기, 보통 우리가 사람마다 더 밑에 닿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닿을 수 있는 그 부분 정도가 흉추예요. 흉추. 우리가 요추가 있고 흉추가 있고, 흉추에서 대부분 자율신경에서 일어나는데, 손 닿는 부분이 흔히 브레이지어 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흉추 6번, 7번 정도예요. 그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또는 그 부분이 눌러서 압통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율신경은 신경절이 잘 우리 몸속에 닿아야 되는데, 기시점에 되는 그 척추의 주변부가 뒤틀려 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척추 주변을 정렬시키거나 그것을 펴주는 운동을 하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이것들은 하실 수 있죠. 침까지도 안 놓으셔도 돼요. 침 놓는 경우도 그런 쪽에 하고, 좀 더 위에 목에서 아까 브레지어 라인 사이를 흉추 3번 정도, 4번 정도인데 거기는 두근두근 거려요. 즉 심장과 관련돼요. 그래서 가만히 거기만 손을 잘 대주고 있어도 자율신경이 많이 좀 안정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서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율신경 얘기를 할 거고, 교감신경이 늘 높은, 여기 빨간색이 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이 늘 높으신 분들이 있어. 두근두근 거리고 긴장되어 있고 잠 잘 못 자고. 제 환자 중에는 교감신경 우세형들이 꽤 많은데, 교감신경 우세의 정신과적 특징이 있어요. 성격적인 특성이 있어요. 교감신경 우세는 기본적으로 교감신경, 빨간 신경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어요. 잠 못 자게 만들죠. 그런 삶의 특성은요,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냐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뭘 세웁니까? 계획을 세워요. 예측 가능해야 unexpected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두려워하기 때문에 굉장히 플래닝을 잘 세워요. 여러분들 중에 선교 현장 가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계획 세워서 가셔서 아마 계획대로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흔히 말하는 J타입이 많아요. 그래서 교감신경 의사 중에는 CEO들이 많아요. 저도 교감신경 의사예요. 의사들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늘 긴장하고 불안하니까 시험 공부를 미리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착하게 자라요. 모범생을 잘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성격을 가졌고, 완벽주의 성향이 좀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잘 지키려고. 근데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계획대로 되는 경우 정말 없고, 저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계획대로 된 거 하나도 아닌 게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만드셨을 거고,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자원하게 만들었을 때고, 인생은 플랜드보다 언플랜드에서 오는 사실은 행복, 그것이 우리가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그 원인 세렌디피티죠. 교감신경 우세들의 특징은 계획되지 않으며 힘들어하고, 또 하나 그 계획 중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도 있어요.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아이가 왜 이렇게 자랐을까, 한숨 쉬고 내 사역이, 내 일터가 왜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관계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감신경 우세 중에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끙끙대면서 화병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은 통제하려고 하면서 충돌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화를 내면서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가 안 될 때 더 큰 갈등이 생기고, 이게 교감신경 우세의 특징이에요. 잠 못 자고요. 그때 제가 처방하는 것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 안정제, 또는 안정제까지 아니면 가바 플러스 테아닌, 이런 것들이 있고, 척추에 손 닿는 윗부분 T3, T4 그 부분을 안정화시키는 주사, 이런 것들을 치료해요. 반대로 같은 교감신경 우세인데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교감신경 우세가 있어요. 번아웃. 그러니까 이거죠. 긴장을 하는데 몸은 못 움직여요. 번아웃의 특징이 매우 예민한데 지쳐 있어서 못해요. 교감신경 우세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넘치면 통제하려고 해요. 여전히 바빠요. 근데 교감신경 높은데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이 번아웃에 걸리면은 너무나 예민해지는데 못 움직이니까 더 짜증이 나겠죠. 그렇죠? 대인관계에서는 말을 못하니까 화병이 나겠죠.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아까 제가 몸의 치료, 부신기능 강화, 좀 더 잘 쉬고 잘 먹고
에너지를 회복하는 피로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세는 무기력하고 교감신경이 떨어져 있으니까 에너지가 없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니까 사실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럴 수 힘들어요. 근데 척추의 정렬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대표적인 호흡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한숨 질 때, 통성기도 말고 한숨 지면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아마 호흡을 배우셨을 거고, 또는 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의 어려움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흉식호흡과 복식호흡을 번갈아가면서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자극시키면서 1초에 보통 사람들은 한 7, 8회 정도 숨을 쉬는데 1분에 3, 4회 정도, 한 번 쉴 때 한 10초 이상을 들이쉬고 15초 정도, 6초간 들이쉬고 7초간 참고 8초간 내쉬는 6, 7, 8 호흡을 포함해서 꼭 그렇게 숫자를 세지 않더라도 깊은 숨을 쉬고 들숨과 날숨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내 몸을 한번 이렇게 알아차리는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방법, 마음과 영혼의 회복. 도대체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 그런 바알의 선지자 또는 이세벨과 악행하는 그 시대에 살아남았던 또는 멋지게 이겼던 것이 왜 무너졌을까?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미스프린트를 할 리가 없잖아요. 같은 본문을 2번 반복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바람에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에도 계시지 않았고 그렇게 막 거대한 이적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경험들은 여러분들이 초신자일 때,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선교지로 부름받을 때 경험했을 거고, 일상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강한 지진이나 바람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아마 이 자리에서 만나실 텐데,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엘리야의 본심의 목소리가 2번 반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예전 성경에서는 특심하오니라고 표현하죠.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주를 배반하고 다 다녔거든요.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심지어 헐고 심지어 칼로 주의 자녀를 죽였었다. 굉장히 힘든 경험이죠. 자기랑 같이 맹세했던 동료들이 배신을 하고 이젠 적이 되었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떤 느낌이 들죠? 원통함이죠. 사람한테 가장 강렬한 감동이 원통함, 억울함이에요. 이 원통함과 억울함에서 멀쩡한 교수도 무너지고요, 목사님도 무너지고, 억울하면은 장사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세한 소리를 내는데도, 그런데도 또 한 번 똑같은 반문이 다시 했던 얘기 또 해요. 만군의 하나님, 내 열심히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본문에는 아마 나 혼자 남았거늘 이라는 표현 썼지만 아마 더 아시는 목사님들이실 테니까, 너 혼자가 아니고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고 돌들도 일으켜서 선지자로 세울 수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는 혼내려는 게 아니라 억울함에 대한 근본적인 나만 남았거늘이 그렇지 않다. 선교 현장에서는 종종 나만 남았거늘, 이 어려움을 나 혼자서 감당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로 정말 철석같이 믿고 나를 보냈던 그 교회, 그 집사님들, 뭐 반응도 없고 후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 문제는 나만 고민하고 진짜 고민을 말도 못하겠고,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낮추려면 저는 이제 첫 번째,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에 도망 다니기 급급하신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 환자들한테는 스트레스가 나쁜 거는 많이 아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너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시험을 통해서 공부 진짜 하기 싫어했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때 또 에너지를 내서 외워지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나를 게을렀던 내 삶을 달달 볶아서 선교 현장까지 자원하게 만들었고,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있다. 그 나를 힘들게 했던 그 관계에서 누군가 있겠죠. 떠올리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기도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는 도망 다닐 문제가 아니고 직면해도 될 정도로 좋은 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스트레스의 분산과 축소는, 저는 종종 스트레스가 얼만큼 많으세요, 또는 뭐가 스트레스요라고 할 때 환자분이 한 가지만 말할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까요? 보통은 한 가지만 말해요. 그것을 더 스트레스라고 해요. 대문자 더, 대문자 스트레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바이러스였습니까? 바이러스였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잖아요. 그때는 더였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코로나 백신도 안 맞고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얘기를 했을까? 모든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였단 말이에요. 진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 누구, 나를 내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 누구를 쳐다보지 못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고, 근데 그 스트레스는 였는데 더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싸울 수 없다 생각하고서 쳐다도 안 봐요. 그러나 늘 사로잡혀 있어요. 집에 가도 그 생각, 여기 와도 그 생각, 그 사람, 그 일,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기억도 안 날지 몰라요. 우리한테 스트레스 줬는지도. 그리고 또 하나, 인생에는 스트레스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스트레스, 어떻게 할까? 때로는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는 스트레스, 때로는 좋은 내가 심어놓은 그 꽃이가 잘 자라서 꽃을 키우는지를 매번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분산하고,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인지 인생 돌이켜보면은 절대적인 스트레스는 다 지나가거나, 우리 더 많은 경험했던 것처럼 그 또한 지나갈 건데, 그때는 그게 커 보였으나 나중에 별거 아닌, 그때는 나의 아버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했으나 나중에는 불쌍해 보이는 노인네구나 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그때는 그랬으나 별거 아닌 것들이 우리 모든 인생이 우리를 교훈한 것처럼, 저는 더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내 인생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억울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내 인생에는 더 많은 스트레스 종류들이 있고, 그거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좋은 것들을 내가 잘 대응하면서 포트폴리오 함으로써 분산시키는 것들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교 현장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몸이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산시켜서 절대 한 스트레스에 압도당하지 말고, 괴물도 아니었는데 괴물로 만들지 말고, 그래서 괴물이니까 싸우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쳐다도 보지 않게끔 만들지 말자. 교감신경 우세들의 특징은 불안, 강박, 이게 있으니까 늘 달고 사는 게 그럴 수가예요. 그럴 수가. 근데 단어 하나 바꿔서 그럴 수도라고 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반대로 부교감신경 우세, 자존감이 낮고 매갈이 없는 분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키는 이 부분 특성이 있는 게,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나를 돌보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영상이 나오니까 꼭 보도록 하세요. 저는 이제 안티에이징이라는 항노화를 다루는 병원을 계속 운영하고, 그동안 저의 커리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들이 항노화가 뭐예요? 안티에이징이 뭐예요? 피부 좋아지는 거예요? 줄기세포 맞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아니고, 안티에이징의 핵심은 해피에이징, 행복한 노화가 진짜 안티에이징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제 경험적으로는, 저의 모든 상담의 경험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이 중요한데, 첫 번째, 가까운 사람과 화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 가까운 사람은 500m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가족이고, 대표적으로 동료고, 대표적으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송교회의 누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끙끙대면서 가는 순간 마음에 벌렁거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소고기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의 화평, 근데 정말 힘들죠. 아마 이슈가 있는 분들하고는 져야 되나,
내가 진다고 해서 바뀔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화평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을 화평해서 내 인생을 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마 자녀일 수도 있고요. 이거 없이는 절대. 그리고 욕심 줄이기, 아마 욕심을 줄여서 다른 현장에 서울에 계시지 않고 아마 현지로 가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욕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인의 기질상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파푸아뉴기니에서 거기는 이제 언어 번역하는 게 주 선교다 보니까 보통 외국 선교사님들은 한 20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욕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면 번역을 끝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을 다른 언어를 번역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한데, 그러나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의 말씀을 전달하고 부족 사역하는 것이 물론 미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퍼포먼스, doing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닌가. 우리가 약한 being에 대해서는 욕심 줄이기가 되게 중요해요. 가장 어려운 게 비교하지 않기, 이 부분일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의사들은요, 끊임없이 불행에 스스로 빠지는 이상한 버릇들이 있어요.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성형외과 하더니 돈을 더 많이 번다더라. 자기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교수가 돼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막 잘난 척하거나, 심지어는 지금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옛날 의사들은 어땠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왜 이렇게 험하게 대하냐 이러면서 끊임없이 비교를 해요. 저는 예전에 산부인과로 유명한 미지메디 병원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환자들이 서로 비교했냐면은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산과를 지나가면서 배불러고 남편이 짐 들어주는 것을 볼 때 화딱지가 나가지고 칼로 배를 찌르고 싶다, 이런 욕구까지 생길 정도로 자기는 난임으로 고통받는데, 임신해서 출산을 했어요. 근데 아이가 공부를 못해. 그 순간 내 인생은 절망으로 빠지는 엄마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행해지는, 저는 저한테 와서 망가져 있는 청소년들을 제가 다독거리면서 생각해봐라, 우리 대한민국, 너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누가 봐도 너 동년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길을 잃은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봐라, 전 세계에서 한국은 1% 아니냐. 그렇죠? 1%잖아요.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떤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많은 경험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살면서도 1% 안에 들면서도 우리끼리 경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너를 자존감이 떨어지지만 너는 이것만 좀 극복하면은 전 세계 1%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89년도에 입학했는데, 저희는 아버님이 되게 선교 헌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신 가난함을 우리 온 가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제 나이가 56세인데 얼마 전에 호적을 보니까 37번의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5군데를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대부분의 제 기억의 청소년 시기는 저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대상 뒤에 이 정도 공간 만들어서 임시로 이렇게 창문 없는 공간 3개를 나눠서 저희 자녀 4명과 부모들이 같이 살았던 경험. 그래서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없었으니까 상가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받아서 쓰고, 근데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끄러웠던 거예요. 친구들도 초대 못하고. 그리고 저는 강대상 뒤에서 항상 새벽에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깨고 5시에 깨고, 청소년 시기는 저는 항상 교회 서리 집사처럼 4차 집사처럼 항상 그 넓은 큰 의자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를 이제 남자가 별로 없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제 친구 2명하고 같이 그거를 매번 옮기고, 평소에는 선교원으로 쓰고, 저의 모든 주말은 항상 그거 제 방조차도 저는 분방 공부를 내주는 공간이 없어서 항상 토요일마다는 짐을 싸가지고 박스에 놓고 그 방은 사람이 살지 않는 방처럼 꾸몄어야 됐었어요. 그런 식의 살았기 때문에 연대를 딱 들어갔는데, 좀 감사하게 연대를 잘 들어갔는데 저 혼자 가난한 거예요. 이렇게 저는 평생 장학금, 그러니까 근로장학금이었어요. 대학교 가서도.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이제 등록금 면제 받는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 택했는데, 너무나
집안도 좋고 공부도 특히 저는 노력형이지만 천재들이 많고 하면서 매우 불행한 의과대학 생활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CCC를 만나고 CMF를 만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진심으로 그래서 내 자존감을 살리고 다시 좋아진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라 함정에 빠졌었고 연대의대 들어갔는데 굉장히 자존감 떨어져 있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저는 보스턴에서 연수를 했기 때문에 하버드 출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불행에 빠지는지 저는 차움이라는 청담동에서도 근무도 해본 적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상위 0.01% 이상의 부자들이 얼마나 스스로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지를 봤었어요. 물론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좀 더 자존감을 살리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과 또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 전에 나의 모습과 비록 성질은 그대로일지어도 본성이 바뀌는 경험, 본질이 바뀌었던 경험들을 우리는 비포 애프터로 비교하면서 어떤 현상에서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설교할 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요한을 보면서 쟤는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I don't care. 이 부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기 아마 누구는 사역의 열매를 더 많이 본국의 설교를 간증을 하러 다니고 나는 고작 누구는 나의 아이들은 누구는 그 와중에 또 미국 대학을 잘 갔다는데 내 아이들은 이러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들을 저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도 저는 이 비교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아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웰케어 잘 먹고 잘 자기에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수면 영양제도 좀 더 자세히 돼 있고요. 장에 대한 식단 가이드도 있고 이유 없이 불안해 또는 우울한 이유 김주환 교수님 또 최겸님 이런 분들 통해서 잘 먹고 잘 자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는 제 영상을 보시든 김주환 교수님과 최겸님 영상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강의해 주신 우리 박사님 한 분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죠? 네, 저희가 좀 시간을 좀 드리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질문도 받고